우리 김희석 제보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일단은 한동훈 씨 얘기로 좀 시작을 할게요.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계산 정확히 하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부추긴 거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뻔뻔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우리 제보자님도 보셨죠? 네, 예. 봤습니다. 어떻게 가짜뉴스로 이렇게 찍어 놓을 만한 보도였다고 제가 생각되시나요?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거를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연결하는 것도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보도 제가 봤는데 충분히 그렇게 영업하는 게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저거를 어떻게 지금 대통령하고 연결을 해서 사과를 하라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증거라든지 정황은 오히려 그 더 탐사 시절에 이제 보도했던 저희 보도의 신빙성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알리바이 하나 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뻔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냈어요. 한동훈 전 대표님 사과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 씨가 장관 시절에 자신을 추적했던 우리 김시몬 막내 기자를 향해서 무도하게 스토커로 찍어버린 그 사건이야말로 언론 탄압이었고 사과해야 될 일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딱 오마이뉴스에서 좋은 기사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사를 정독해서 3번 읽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네. 그렇죠. 한동훈 씨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되고, 사실 한동훈 씨한테 사과받아야 될 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사과받고 싶은데, 네. 그렇죠. 뭐 말을 잃으셨어요, 두 분 다. 예, 저는 글쎄요, 뭐 꼭 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쓴 것 때문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거의 뭐 국내 언론사에서도 뭐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다른 그 눈에 가시 같은 기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다른 비리들을 캐가지고 다른 혐의로 집어넣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사회와 그렇죠.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예,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윤석열이 콕 저희를 찍어서 그런 얘기까지 네. 사실은 했는데, 그런데 뭐 대통령이 그 추후 보도 그리고 그 보도한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마치 뭐 엄청난 언론 자유를 옥죄는 것처럼 본인은 영장까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청구해놓고. 네. 그래서 우리 제보자님께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타임라인으로 직접 가져오셨어요. 네, 직접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윤석열 검찰 정권 들어와서 바로 한동훈 검사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22년 5월 17일 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좀 약화시켰던, 추미애 장관 약화시켰던 검찰권을 시행령으로 대폭 강화하면서 없앴던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 단도 신설하고, 예, 다시 만들고, 추미애 장관 때 네네네. 없앴던 그리고 거를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또 고위검사들을 인사를 내고, 특히나 2022년 9월 23일 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이 조작의 달인 김영일 검사를 평택지청장이었는데 그 수원지검 2차장,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관할하는 그 수원지검의 2차장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합니다. 발령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박상용은 지금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김영희를 그럼요. 물어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한 검찰 조직은 저렇게 주인 검사 하나가 이렇게 뭐 거대 야당의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보고하고요. 하다못해
이 프로세스가 미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수사 검사가 여기서 진술서를 작성을 하면 부장 검사, 높게는 차장 검사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술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면서 이 프로스로 실시간으로 연락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박상현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김영일 검사가 이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를 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 김영일 검사를 원포인트로 인사 발령한 한동훈 장관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 당시에는 뭐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로 사실 다들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정기 검찰 인사철도 아니고 네. 예, 갑작스럽게 그 수원지검에 이재명 그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네. 차장 검사를 찍어내고 사실상 찍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찍어내고 이 조작의 또 다른 달인 김용일 검사를 이제 긴급 소방수로 즉 당시 이 건데. 차장이 김용록 차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그분을 감사원에 네. 파견시켜버리고요. 파견보내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직무대로 임명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검사하다가 검사의 모든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 임명한 이후부터 2023년도 12월까지 이제 비대위 대표로 가기 전까지 이 한동훈 장관께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치 검찰로 만들어낸 전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임라인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되고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2월 27일 날 강진구 기자 네. 1차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 청구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23년도 2월 들어와서 우리 대통령님 네. 그 당시 당대표 네. 1차 영장 청구하고요. 강진구 기자는 또 같은 날에 또다시 영장 청구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언론이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고 탄압입니다. 그렇죠. 또 다음 넘기시면 그 다음에 23년 5월 17일 요즘 맨날 말하고 있는 수원지검 1314모 연호술 파티 연호술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김영일 검사가 지휘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5월 17일이 한동훈 장관 1주년 취임 날입니다. 아, 그랬군요. 맞네요. 네. 예. 이날 이화영 저는 이제 재소자라고 부를게요. 김성태 재소자, 이화영 재소자 전부 다 검사실 영장 녹화실 모여가지고 술 먹고 회덮밥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건 한동훈 관점에서 보니까 저 5월 17일이 또 저런 또 그러네요. 1주년 네. 되는 날이요. 약간 그게 뭐 어떻게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검사가 편의를 봐주면서 진술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는 위법수수 증거를 전부 다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런 것들이 저렇게 한동훈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김의석이 아니라 김희석인데 네. 네. 그리고 저는 디자인하는 입장 또 와중에죠. 2024년 6월 14일 날 이러한 검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중앙지검 가서 라카로 항의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죠. 네. 자수하고 네. 아, 저 때는 뭐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그 검찰 정권이 가장 좀 서슬퍼럴 서슬퍼럴 때 예. 거의 뭐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제 그렇죠. 뭐 나름대로 이제 저항을 한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응급 입원하고 네. 행정 입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시민이 한 거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식이든지 강제 또 입원시켜서 사회가 단절시켜버리고 네. 그런 다음에 또 24년도 9월 달에는 뉴스타파 기자들 압박 수사하고 뭐 언론 좀 냈다고 해서 무슨 검찰이 나서가지고 언제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언론에 그러니까. 대한 공정성에 따랐다 검찰이 어떻게 기자들을 압수수색합니까?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우리 부당 대표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것도 단식 중이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뉴스타파에 대한 네. 압색이 있었고 또 그렇게 그런 다음에 한동훈이 장관을 퇴임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한동훈 장관이 이 검찰을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된 그 근 1년 조금 넘은 시간 동안 국민의 검찰이 정치 검찰로 완전히 바뀌면서 높게 있는 거대 야당 당대표, 언론사,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제 경우 같은 경우는 한 시민이 정한 걸 가지고 그걸 행정 위반까지 시켜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네. 장관으로서 재직할 시절이라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 구름다리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다시 보니 한동훈 활약이 대단했었구나. 대단했다. 네, 진짜 대단했네요. 특히 저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은 민정 그 수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인사수석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정수석, 인사수석, 본인이 인사권까지 다 갖고 있었죠. 네, 권한까지 가진 정말 무소부리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렇죠. 분이죠. 네. 사실 여기 빠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추려서 이런 건데 진짜 다양한 네, 나쁜 짓을 했구나. 네. 네,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치검찰 이제 그 조작 기소 그 국정조사에 당연히 저는 한동훈을 증인으로 좀 불러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 한동훈 상대로는 너무 신중해요. 좀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한동훈이 거꾸로 지금 이제 민주당 상대로 저렇게 이제 비아냥을 하잖아요.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라 이렇게. 막상 부르면 못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대신 나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네. 근데 지금 우리 김희석 제보자가 이제 얘기를 했던 대로 지금 대북 송금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박상용 그 맨 밑에 있는 그 쫄대기 검사가 저걸 그림을 그리고 저걸 조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지금 우리가 박상용을 좀 키워주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도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용 위쪽에 이제 김영남 부장검사라든지 부장검사 위쪽에 조작의 달인 우리 김영일 차장검사 그리고 그 위에 수원지검장 홍승우 네. 그리고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 네. 이렇게 차례로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렇게 대검 총장이나 법무장관의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 고검도 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지휘 라인을 따라서 어떤 보고가 내려졌고 그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런 보고들을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부분들도 사실상 같이 감찰이 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동훈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 감찰은 이 약간 대검에서 독립적 기관이어서 그래서 감찰부장이 이런 것은 따로 뽑잖아요.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이 정식으로 감찰이 진행이 되려면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 승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박상용 검사가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거의 뭐 본인이 정의로운 투사인 것 마냥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진술 세미나라든지 무슨 편의 제공, 음식 제공하고 이러면서 조작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재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음식 먹이고 어떤 본인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움직이는 거 우리 누구보다 우리 제보자 김희성님께서 많이 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경험으로 따지면 10년부터 예. 그 저번에 우리가 보도했던 인천지검 김성규 검사실에서는 그냥 연어 스파티 정도가 아니고 일요일 날 불러서 검사실에서 브루스타를 고기도 구워 먹었습니다. 뭐 삼겹살이요? 삼겹살 고기는 이제 네. 저희들이 준비해 가고 네. 저희 가족들이 예. 네. 냄새는 어떻게 해요? 그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네. 그게 냄새가 엄청 날 텐데. 검사실에서 삼겹살 그 검사실에 들어가면 네. 검사실 조사실이 있고 검사 개인방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미 그거 갖고 보면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제가 보도했었고요. 네. 뭐 술 반입 같은 거는 뭐 수사관이 네. 사옵니다. 사옵니다. 저렇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돼서 뭐 PT평이 남았다 그러는데 네. 직접 수사관이 사오면 됩니다. 네.
그런 식이었고요. 2010년대.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러면 왜 이렇게 편의를 받았을까? 그거는 인천중앙 특수부 검사들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진술서를 김성규 검사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 외우라고요? 네. 만약에 그게 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그러니까- 따라주고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저렇게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증언해줄 사람 저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현 변호사님 괜히 제 말 가지고 팁잡지 말고 그러니까 조서를 이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작성된 질문지를 이렇게 줍니다. 주면서 이거 보고 외우라고. 탕수육 먹으면서 외우고 있으라고. 네. 탕수육 먹으면서. 탕수육. 그런 식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 말고 사실 대장동 사건에도 유동규 같은 경우를 그 불러가지고 본 조사 시작하기 전에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이런 검사하고 건, 네. 단독 면담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네. 형사소송법 등등 해가지고 검찰이 소환하면 조사나 조서를 남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면담 조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법입니다. 네. 네. 출정 100번 가가지고 예를 들어 100번 가가지고 실제로 조서 몇 번에 작성합니까? 김성훈이 보십시오. 우리가 보도했지만 거의 근 40회 가가지고 한 번 조사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모든 검사들이 다 이렇게 재소자들을 이런 식으로 그 회유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건 뭐 사실 이제 이런 인지부서 특수부서나. 예, 좀 뭐 이런 기술자들이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재소자들. 재소자들한테 이런 편의 제공을 해주면서 네. 이제 라포 효과라고 네. 이제 그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이런 라포 효과의 아주 스페셜한 기술을 가진 특화된 검사. 조직이 바로 이 특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런 스페셜한 기술을 가진 네. 기술자들이 있고 그 계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특수부들이고 정치검사이라고 얘기하는 네. 바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2290명의 검사 중에서 꼴랑 해봐야 100명에서 한 150명밖에 네. 안 되는. 그 우리 저 김희석 좀 제보자가 직접 인천지검에서 이런 기술자 만났던 게 지금 이제 그 죄수화 검사에 다 보도했었습니다. 등장하는 네. 이제 그 김성규의 후임 김성규. 김영일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증언을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김성규 그리고 그 밑에 김영일 네. 그런 기술자인 이 김영일을 네. 그 이재명 그 대표 배북송금 수사하는데 원포인트로 임명한 게 그것도 원래 정기 인사에서 있었던 사람을 비정기적으로 김용록 수원지 2차장을 갑자기 감사원으로 말도 안 되게 파견시켜버리고 네. 김영일을 거기에 딱 꽂은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이제 국정조사가 너무 박상용 쪽에만 지금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차장 검사를 이런 재소자를 상대로 그 특수한 거래를 하는 기술자 그 이 김영일을 도중에 집어넣는지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전 이 국정조사 그렇습니다. 네. 로 다뤄야 된다고. 박상용 검사가 9일인가 본인이 입장문을 낸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대북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와 공판 검사들이 작은 내용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 받아서 처리하는 검찰 업무 처리 절차상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받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수사검사 특히 저처럼 평검사가 사건 관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것 또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는 것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우리는 결백합니다가 아니라 윗선이 시킨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네. 박상영 검사 아주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저기 막 국회 나서 위증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상영 검사는 당연한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지휘했던 지휘부 특히나 김영일 검사 그리고 김발려 검사를 원포인트 릴리프로 거기에다가 직무대에 발령한 한동훈 장관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박상윤 검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이 주범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빼달라고 했던 게 서민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들어도 그 서민석 변호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쳐도 공범이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네. 제가 지금까지 검찰과 52개의 민형사 소송을 해봤지만 저도 변호인 많이 선임했었고요. 네. 수사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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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면서 김영일과 한동훈도 국정조사 꼭 불러라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놀랍기는 했어요. 그 특수부 검사면은 사실 변호인한테 그 전화를 걸면 이거 상대방이 그 녹음을 할 거라고 하는 걸 뻔히 그 정도는 다 예상을 할 텐데. 보통 피의자 변호인한테 검찰 전화 올 때는 네. 소환 일자 네. 조율할 때 그것도 되게 수사 계장이라고 그렇죠. 수사관들 전화하지 현직 검사가 네. 변호사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다급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 수사가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대통령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대장동 수사가 생각만큼 잘 진도가 안 나가서 뭔가 대북 송금에서 뭔가 그 획기적인 뭔가 이 전기를 마련해 보려고 달달달 볶았던 네. 게 아닌가. 네. 자, 이제는 김희석 제보자님의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 볼 텐데요. 네. 사실 이렇게 검찰을 상대로 해서 투쟁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실제로 막 검찰에 대한 폭로를 했지만 거기서 계속 좌절감을 느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지난번 보도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 이제 기사는 2015년도 기사인데요. 되게 잘 나가셨어요. 그러게요. 게임 회사 운영하셨죠. 이 창피합니다. 보도 그 신문 창피합니다. 기사가 꽤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예. 뭐 중국하고도 계속 뭔가를 또 하셨었고. 예. 네, 뭐 부끄럽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더 안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네. 뭐 대한민국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기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총판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샤오미 제품들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제품들 판매하고 나름대로 좀 유통 쪽에는 예, 매출 일으킨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네. 부끄러운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인생이 좀 과거 좀 꼬이기 시작한 게 네, 좀 경영권 분쟁에 좀 휘말리시면서였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총판하면서 매출을 상당히 올렸고 그 당시에는 우회 상장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금속이라고 코스피 상장사하고 M&A를 해서 상장을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던 그런 제 욕심에 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현대금속의 경영진들이 주가 조작범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기존에 계약했던 걸 해지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에 들어갔었는데 그럼 그쪽은 저쪽에서는 저를 고소했겠죠. 그런데 제가 민사건고 다 이겨서 경찰에서는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났었어요. 경찰에서는. 근데 그게 검찰에 올라가니까 또 바뀌어요. 아. 바뀌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활용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권 다 갖고 있었으니까. 수사권 나가고 있었으니까 지휘해가지고. 네. 아니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합니다. 직접 검찰 수사하고. 가서. 저렇게 방금 보였듯이 경찰에서는 거의 무혐의로 올라갔거든요. 거의 다. 네. 보시면 일부 불기소 일부만 갖고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 불기소로 올라갔는데 이제 검찰에서 직접 저를 수사하면서 이제 완전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소를 송치한 건 있지만 일부 불기소가 되고 어떤 네. 거는 아예 불기소가 되고 혐의 없음으로 네, 가고. 자세한 것을 보시면 뭐 복잡하니까. 근데 검찰 가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저와 그 당시 이제 CJ 임원들 구속이 돼서 결국은 제가 징역을 3년 6개월 확정을 받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1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이 됩니다. 모 언론사의 기사를 봤는데 검사가 뇌물을 받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했죠.
그랬더니 바로 제 사건이었습니다. 저를 아하. 구속 기소했던 검사가 그 주가조작법한테 뇌물을 받아서 네. 형사처벌됐어요. 아하. 즉 형사소송법상 이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관이나 검사의 범죄가 확정 판결로 확정이 됐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검사 뇌물 사유로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네, 아하. 사실 재심 개시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보시면 2021년도 10월 18일 날 결정문이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78년 이 검찰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네. 네. 그 뒤에 건지 보여주시면. 네. 여기- 네, 이 결정문을 보니까 김영진 검사가 뇌물을 계속 받았어요. 예. 이거 좀 혹시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네, 2008년 5월 8일부터 네. 김영진 검사는 2008년 5월 7일 네. 이게 보니까 실명이 나와 있어서 네. 좀- 그래서 어쨌든 저를 구속 기소하고 검사가 검사실에서 이 주가조작범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 1심 공판 내내 술 접대를 받습니다. 술 접대 아하. 돈 받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처벌을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재심을 신청했고 네. 재심 개시가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검사 뇌물 사유로. 근데 저 검사를 직접 그 고소를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처벌 받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군요. 네,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기가 막히셨겠네요. 수감 중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살고 야 그래도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수긍하고 다시 이제 재기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알게 되니까 저의 3년 6개월은 왜 산 겁니까? 검사가 뇌물을 받고 저를 어떻게 구속 기소를 해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고 개시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음. 5월 달에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오죠. 네. 바뀝니다. 바뀌어요? 네. 공판했을 거 아닙니까? 재심. 그죠? 네. 검찰이 정당하게 재심이 났는데도 그럼 저 뇌물 받은 검사의 수사 기록을 당연히 저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하려면 안 줍니다. 아하. 안 줘요. 좀 어이가 없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강연도 당시 부시장. 네네.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밖에 나와 출소하자마자 이제 뉴스타파랑 재수검사 외전으로 해서 그 오산 부시장을 경찰에서 수사 잘해서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또 기소를 안 해요. 국민의힘 쪽이었거든요. 네. 오산 부시장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왜 한동훈 장관 밑에서는 왜 검찰이 이렇게 될까?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언론도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좀 항의를 해야겠다.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항의해야겠다. 아하. 그러면 좀 알려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도하셨던 검찰청 가서 저것도 대한민국 거의 최초입니다. 중앙지검 가서. 네. 저기 바로 2층이 바로 그 중앙지검 출입처 기자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서 한 거고요. 기자들 앞에서. 그때 제가 이제 항의를 하고 검찰 반성하라. 그다음에 한동훈 반성하라. 쓰고 그럼 최소한 그러면 이때는 기자들 옆에 많았으니까 네. 보도가 되겠지. 국민들이 알겠지. 시민 한 명이 나와서 검찰청 가서 왜 저렇게 항의를 하는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한 명만 네. 하나만 보도했고 언론은 외면했고요. 다른 데도 나오긴 했는데 뭐 횡설수설 네, 뭐 이런 저를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저 때는 했죠. 뭐 이미 이제 기사가 기사를 쓰다가 이제 그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됐는데도 그 기자들이 사실은 눈치나 보면서 제대로 저 할 말을 더 하지 못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또 더욱더 약간 화가 났던 것은 그 린다유라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냥 로비스트인데 좀 그런 사진들이 너무 부적절하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나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 이미지는 이런 게 아닌데 너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우리 언론들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네, 그것도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바보였습니다. 사실 이때 검찰청에 이런 항의글을 적으실 때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려웠죠. 저는 뭐 폭력효과 이런 거 없으니까 부패 학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특히나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가기 전에 오발탄 그 중앙동 밑에 오발탄에서 그래서 소주 좀 먹고 올라갔습니다. 정신 잃은 게 아니고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바로 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이거 칠한 것은 이게 분명히 이거는 재물손괴니까 그래서 자수를 했는데 그것도 자수를 한 결과가 뭐였냐면은 행정입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끔찍한 이제 일이었어요. 보셨지만 행정입원 응급입원 됐다가 또 민간병원으로 행정입원 옮겨져서 총 18일 날, 네. 18일간 동안. 예, 아예 갇혀 있었어요. 취재를 통해 알아보니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고, 그러니까 네. 자해를 하거나 누군가에 자해. 대해서 굉장히 폭력을 가해서 해를 하는 상황을 네.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해야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둬두는 거는 거의 난동 수준의 막 폭행을 부려서 거기 있는 뭐 병원 관계자들이 다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야지 하는 행위더라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지금 생방송 전에 여기 권지영 기자께서 지금 영상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건복지상 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자해나 타해를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목격이 되거나 그랬을 때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거나 게다가 본인은 자해를 하거나. 가족이나 뭐 대리인 변호사들이나 동의를 해야지만 가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저 가서 있었고요. 저렇게 보면 문 잠겨 있지 않습니까? 네. 가둬놓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보십시오.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 안에서 대소변 가리고 저러고 저를 저렇게 감금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두면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냄새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게 모두 다 이 한동훈이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이고 네. 기본적인 발단은 그 검사들이 이제 뇌물을 이제 받아먹고 사건을 이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네. 그걸로 이제 억울하게 그 서 피해자가 됐던 그 사건을 이제 제대로 좀 밝혀보기 위해서 재심. 네. 그래서 어렵게 재심 청구 사유가 받아졌는데 그걸 검찰 정권에서 그냥 그대로 기록을 안 줘요. 공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정권에서 검사들은 무오류가 돼야 되는데 검사가 뇌물을 먹고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검찰 정권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윤석열 씨도 검사에서 바로 네. 정치를 하고 대통령까지 됐고 한동훈 장관도 검사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찰 정권 하에서 검사가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해서 제가 징역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고 그러면 검찰 정권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죠.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될 너무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